자, 또 우리 바로 기자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종훈입니다. 예. 자, 오늘 저 혼자 있어서 좋죠? 좋죠. 너무 예, 좋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알차게 네. 둘이서 딱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아침에 6시에 운동을 가거든요. 예. 그러면 알림이 오죠. 알림이 오면 항상 예. 박동원 팀장님이 나오시면서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해주시고 해외 뉴스 말씀해 주시는 거 매일 보는데. 아니, 아침 6시에 운동하세요? 네네. 매일 아침? 거의 매일 아침에. 오늘 같은 날은 못하지만. 야. 야. 그때 아니면 못해요. 아, 그래요? 퇴근하면 애들 봐야죠. 아니, 근데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가 좀 피곤하지 않아요? 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예. 이게 제가 한 지 벌써 한 3, 4년 됐거든요. 3, 4년?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안 한 날이 훨씬 피곤한 것 같아요. 안 한 날이 피곤하다? 네. 아침에 운동하면 좋은 게 아드레날린이 올라오잖아요. 어. 그러면 오전 내내 굉장히 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전혀 제가 공감 못 하시는 전혀 표정인데.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헬스 하시는 거예요, 헬스? 네, 헬스합니다. 야, 네. 웨이트 정말 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3, 어떤 뉴스부터 들어갈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시죠. 뭐 네네. 아침에 말씀하셨겠지만 네네. 한번 지수부터 보시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6% 올랐고요. 나스닥도 0.07%가 올랐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0.24%가 올랐고 러셀은 조금 빠지면서 0.34%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판에 좀 많이 올랐고요. 초반에는 조금 혼조세 많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약간 강보합을 보였던 건데 맞아요. 이거는 뭐 오늘 계속 말씀하셨겠지만 워싱턴 쪽에서 이제 관세 조치가 추가로 없었던 걸로 나오면서 좀 고점 부담으로부터 큰 폭의 움직임이 좀 자제됐던 걸로 나오고 또 이제 FOMC 의사록이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파적 기조가 확인이 됐지만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면서 양적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좀 시장이 좀 반응을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조금은 뭐 보합세라고 하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뭐 엔비디아도 약보합, 애플은 강보합, 아마존은 약보합 이렇게 보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신모델이 나왔잖아요. SE4가 나왔는데도 예. 불구하고 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SE가 보급형. 네. 예. 근데 보급형 나올 때 그렇게 시장에서 움직이진 않았으니까, 과거에도. 네. 그쵸. 뭐 어떻게 보세요, 애플, 요즘에? 애플 저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애플 네. 뭐 많이 여전히 쓰고 있지만, 대부분 쓰죠. 예, 최근에 사실 갤럭시도 많은 모델들이 막 나오니까 저도 지금 저는 애플 11% 쓰고 있거든요. 11. 저는 12%. 역시, 네. 역시 우리 딱 맞아. 눈빛만 봐도 우린 통하는 사람이야, 사실. 예.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 이후에 야, 이거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나? 나 지금도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도 용량만 아니면 사실 예. 계속 쓰고 싶은데 제 용량이 좀 부족해서 클라우드까지 쓰고 있고 예. 이제는 배터리가 약간은 좀 배터리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이제 뭐 임종 직전이죠, 거의. 네, 예. 그 신모델 보려고 하는데 제가 16%를 사실 살려고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히 이 기기보다는 AR 기능을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16%는 영 좀 부족한 것 같고. 요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네. 갤럭시 개인적인 네네. 갤럭시와 아이폰 네.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아이폰만 써가지고 사실은 이 iOS 환경을 좀 벗어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편이긴 한데 S25 때부터 약간 좀 AR 기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계속 혹하는 마음이 가지만 좀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유종훈 기자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뭐 한동안 침체를 보이다가 요즘 다시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어제 장은 이제 결국엔 FOMC 의사록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훨씬 전문가시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니까 뭐 많은 의견들을 전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고, 예, 저도 그냥 뉴스 팔로우 하는 거죠, 사실상. 예,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 뭐 테슬라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최근에. 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야, 이제 저점인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480 갔다가 이제 330 정도까지 떨어졌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겠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는
뭐 여러 가지 밸류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봤을 때 올해 봤을 때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 안녕하세요. 네.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판매량이 늘려면 결국엔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네. 캐펙스 투자가 이제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글로벌 봤을 때 이제 그 생산 캐파는 200만 대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더 늘리지 않는 한 사실 이제 그 200만 돌파는 어려울 거고 작년에도 못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량도 올해는 BYD한테 좀 뒤집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아, 예, 그 캐파가 딱 정해져 있구나, 지금. 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1000만 대 간다, 2000만 대 간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장 생산 능력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증설하거나. 그렇죠. 지금 증설 계획도 신규 공장을 짓는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계속 요 비슷한 규모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 조금 오늘 지각을 했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 차량 아, 차량 문제? 고장이 좀 났는데 택시가 안 잡혔어. 택시가 이게 카카오가 나오면 소송하려고 그래요. 아, 카카오랑 소송하려고. 와 카카오 택시가 이렇게 안 잡힐. IM 택시 타고 왔잖아 그래서. 아, 카카오와 전쟁을 저는 이제 벌일 선포하십니까? 선포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나저나 제가 이제 좀 늦었잖아요. 너무 죄송한데 네. 오면서 이렇게 생방송을 봤단 말이에요. 예. 와 둘이 뭐 아이폰이냐 뭐 갤럭시나 이 얘기나 하고 앉았고 뭐 늦는 게 난 너무 안 미안할 수준이야. 아니 뭐 애플 쓰세요? 애플 11 쓰고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뭐 저는 삼성을 안 써봐서 이게 아, 무슨 10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게? 참. 예.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컨텐츠로 네.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뭐 자동차 얘기 잠깐 하긴 했는데 어제 가장 좀 파급이 컸던 뉴스는 트럼프발 이제 관세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4월부터 아마 시행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결국엔 올 게 왔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철강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이제 관세 부과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지금 산업계에서는 많이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산업협회라든지 이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한 9조 원 이상의 아마 이제 무역 수지에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은 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수입 이제 국가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 생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자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예. 멕시코가 16.2% 그리고 이제 한국이 8.6%입니다. 아. 좀 많이들 놀라실 수가 있는데 미국 내 공장도 많고 이제 또 USMCA 때문에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대부분 수입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될까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보면 미국 전체 판매량의 8.6%가 한국에서 나갑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기아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나라에는 한국 GM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GM에 있는 저기 인천 공장과 그리고 이제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소형 SUV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전량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전량이라고 하는 제 말씀은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량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지 않은 파장이 그러네요. 예상된다고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발언을 잠깐을 보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 4월 2일쯤에 이야기를 할 텐데 25% 정도의 지금 무역 관세를 우리가 내릴 것 같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상호 관세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릴 테니까 니들도 내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거는 불공정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미국 차는 팔리지 않고 있는데 니들이 내려봤자 이게 뭐가 되겠느냐. 다른 방법의 또 관세를 우리가 부과할 거를 또 찾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상호간 관세라는 게 뭐 보편 관세라든지 이런 이제 또
핀셋 관세에 대해서 좀 대응책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거를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의 판매량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제 판매 차량이 상하이 공장에서 넘어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결국에는 좀 대응을 마련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 고위 관계자들이랑 좀 자리를 가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메리바라 회장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내려준 그 지시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일단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쉽게 말하면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라도 당장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2018년도 때 사실 한번 그때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 당시에 이제 네. 한번 시나리오가 마련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25%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당시에도 그때 내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세게 부과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쪽에서는 25%, 35%, 40%, 50% 관세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지금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떤 한 국가만 좀 빼달라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네, 보시면은 요 표 또 하나 좀 마련한 거 숨 좀 보여주세요. 살짝 돌리면서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정프로님의 빈자리가 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한 우리가 것 오디오 같아요. 채우느라고 네, 힘들었어요. 마음이 급해 지금. 네. 전 여유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찬찬히 알아들으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이제 아까는 이제 미국 내 판매였고 이게 국내 자동차에서 봤을 때 수출국 중에서 예. 미국이 당연히 1등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47억 지금 달러에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를 거두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번에 25% 관세를 부과를 받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한 64억 5천만 달러 약 한 9조 2,700억 원 정도는 감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뭐 S&P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동차 쪽이 사실은 굉장히 타격이 클 거예요. 네. 근데 조금은 다르게 계산을 해봐야 될 것도 있는 게 미국 내 판매량이 작년 기준으로 한 180만 대 정도 기록을 했거든요. 180만 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기는 한데 네. 올해 이제 HMG-MEA라고 하는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공장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수출 규모 자체가 30만 대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차는 이제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을 하는 거죠. 갈 데는 있어요? 그렇죠. 유럽이라든지. 어, 뭐 유럽 내에서는 수요가 사실은 계속해서 뭐 적지 않은 늘어나고 상황이고. 있어요. 네. 또 좀 이제 전기차가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 문제됐던 게 전기차 내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 안 나온다. 왜 그러냐? 맞아요. 예. 그때 되게 문제가 컸잖아요. 맞아요. 하이브리드도 뭐 18개월 맞아요. 계약을 뭐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 위주로 먼저 선적을 해줬거든요. 수익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기 수요를 많이 받쳐줄 수 있을 거다. 미국 공장이 언제부터 돌아간다고요? 미국 공장이 이제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고요. 11월부터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 100% 가동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많이 하긴 하는데 네. 그놈의 관세 때문에 네. 좀 힘들어질 거고 다만 네. 이제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 네. 미국 가는 수출 물량은 조금 줄더라도 피해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다. 요 정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최태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네. 또 이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어제 떠났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 컨트롤 타워가 좀 많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또 이건 또 민간 기업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막 걱정만 하기보다는 조금 응원도 네. 해주고 네. 기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잘해야죠. 자기 먹고 살려면. 네. 채찍과 당근을 함께. 네. 그래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되게 충격적인 이제 국내 뉴스거든요. 이게 뭐죠? 뭐였냐면은 정부가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네. 전국에 이제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이제 사주겠다라고 정부가 하는 사준다고? 네.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죠. 예. 집이 준공이 끝났는데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3,000호를 지금 이번에 3,000호. 네, 매입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서? 사가지고 이제 뭐 공공임대로 돌린다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어... 근데 이게 효과에 대해서 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가 설왕설래하는 게 예. 일단 전국의 작년 말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 재고가 한 21,700호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3,000호라고 하면 20%가 채 안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자본을 이제 국가 자본을 투입을 해서 건설사를 살려주는 게 맞느냐?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LH가 사는 거거든요. 네. LH가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돈이 그 돈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예. 이제 어쨌든 공기업의 그런 이제 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이게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게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는 그렇죠. 한데 또 안 좋은 효과로는 결국에는 집값 하방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예. 집값 안정화에 또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내리기가 힘드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아 근데 저는 사실 네네. 주식 시장이 그렇게 빠졌을 때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 이 부분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 조금 빠지면 그냥 정부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거 3,000호 사자. 뭐 3,000호를 사준 3,000호면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아파트는 그렇게 비싸진 않을 테니까 네. 한 5억 정도로 평균 잡으면 예. 1조 5천억이죠. 1조 5천억이잖아요. 야, 뭐 그 돈을 쏜다고? 아, 근데 지방 부동산 진짜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 게 지방 부동산은 5억짜리면 굉장히 큰 집들이 5억 맞아, 비싼 맞아요. 거다? 네. 아, 그래 네. 3억 하면 한 1조쯤 된다 1조 이거죠? 정도 아마 좀 투입이 될 걸로 많이들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방 부동산을 많이 사겠다고 한 거거든요.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좀 악성 재고들이 많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가보면 8,800호의 지금 빈집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많이 진 게 네, 그쵸. 자기도 지금 아니고? 이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주거 안정화와 그리고 이제 건설 경기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은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정프로님 같은 반응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갈 때,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그렇게 이제 분양가를 높여놓고 그래놓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반영을 해주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비쌀 때 땅값이 비쌀 때 땅을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지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땅값이 다시 저렴해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주지 않는데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올렸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건설사 폭리만을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폭리 취할 때는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폭리는 알아서 취하. 왜 우리 3% 건설 하나 만들자. 우리도 아파트 지어서 PF. 안 팔리면 네. 사달라고 그러면 정부에 사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렇죠. 많은 생각이 분들이 그렇게 드는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가 사준다는 건 와, 이게 무슨 저 쌀도 아니고 네. 조금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이게 좀 건설사들이 굉장히 얄미운 게 이번에 이런 지원책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으면 이제 뭐 되게 감사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다시 발판 삼아서 다른 사업을 조금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분양가를 낮춰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되게 부족하다. 좀 더 내놔라. 예를 들어 뭐 세제 혜택 같은 건 왜 빠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건설협회라든지 건설사들 쪽에서는 좀 되게 미흡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쉽게 말하면. 이게 지방 부동산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서 되게 어렵다고는 하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이게 예. 부동산 경기라는 게 실제로 어려운가라는 하는 이제 의문감이 들 정도로 지금 되게 고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예. 서울시 안에서 봤을 때 강남에서 전용 8사 기준이죠. 이제 30억이 넘는 거래가 이제 2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0배요? 네. 30억? 신고가 계속 나와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1월 달에 강남,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런 데서 지금 30억 원이 넘는 매매 거래가 이제 118
158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뭐 평당 1억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 한 2020년 넘어갈 때 부동산 한창 화랑길 때 그때 강남은 무조건 평당 1억이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격이 한 6, 7천만 원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하락론자들은 지금이 이제 고점이다. 갈 수 없다. 어떻게 서울이 갈 수 있냐라고 많이 했고 이제 상승론자 분들은 아니다. 서울은 무조건 1억이고 강남은 무조건 1억이고 한강벨트는 2억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평당 2억이요? 네. 근데 현실화 돼 버렸죠. 지금 뭐 이제 반포에 있는 그렇죠. 원베일리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전용 8사가 60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경기가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이 여러 곳에 있던 게 강남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막 저 지방 사주고 이럴 건 아니지. 왜냐면 뭐 TV가 갑자기 80인치들만 팔리고 뭐 3, 40인치들 안 팔린다고 해서 그게 TV가 다 죽은 게 아니고 80인치 쪽으로 몰린 거잖아. 기업들이 이건 책임져야 될 거지. 그 정부가 물론 이제 정부 어려움 고민이 있겠죠. 왜냐면 이런 건설사들이 또 약간의 인질극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하청업체들 막 있잖아요. 하청업체들에 돈 못 주고 그러면 오케이 그럼 나 파산이야. 왜냐면 건설사들 워낙 그냥 그렇게 파산하는 경우 많으니까 알았어 나 파산할게. 그러면 저 2차 3차 여기 업체들은 다 돈 못 받는다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 돈 못 받으면 또 그 직원들 뭐 공사한 분들이 돈 못 받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그래도 말이 안 되지.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순수한 투자 가치가 아니라 주거라고 하는 이제 거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거주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계속 앞세우고 있기는 한데 서울 부동산으로만 봤을 때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틀어지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어제 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금지가 됐던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임대사업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여러 세금을 감면받게 되거든요. 물론 10년 동안 유지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세제 혜택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면서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게 뭐냐면은 주거 안정성보다는 집값 상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갭 투자를 정부가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게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됐었고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방에 한해서 지방의 악성 미분양에 한해서는 이걸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정부가 부동산에 지금 막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부양이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건설 경기를 살리면은 여러 세수를 호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다시 부작용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골맞을 때는 빨리 터트려가지고 그 물집을 터트려서 안에 고름을 빼고 그리고 나서 약을 발라줘야 되는데 계속 그 외에 데일밴드만 지금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가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이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 게 경기 둔화에 의해서 신규 채용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 일자리가 582만 8천 개로 나타나면서 2022년 3분기 620만 7천 개였던 신규 채용 일자리가 23년에 605만 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만 개 이상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규모가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표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일자리가 이렇게 줄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못 쓰게 되면은 소비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 달 소비 심리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은 아직도 회복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구성지수의 기여도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2월 달에 95.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1월 달에는 100이 넘었어요. 107이었고, 100.7이었고요. 이 10월 달에는 101.8이었고요. 계속 어렵다라고 우리가 느꼈던 상황에서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쯤 됐었는데 100좀 됐죠. 이게 100이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그때 많은 이제 뭐 연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취소가 되고 또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때 당시에 88.2로 거의 뭐 그때 IMF 수준으로 떨어졌다 막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1월 달에 조금 회복이 됐고 2월 달에도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이전을 지금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향후 정치적 상황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여전히 좀 백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부 이야기도 이야기지만요. 이게 기업들 이야기를 요즘 들어보면은 예. 채용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노동법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게 말하면 보장이 굉장히 잘 되고 일자리 보장이 잘 되는 건데 예. 이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채용을 한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잘 벌 때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사리 지금 채용문을 못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공채를 하지 않고 상시 채용으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이 되면은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공채를 이제 그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 규모를 결정을 못했다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나 뭐 다른 지금 이제 기업들도 상시 채용하는 기업들도 올해는 상시 채용을 많이 줄일 거고 상시 채용에서도 이제 신입보다 경력을 훨씬 많이 뽑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그럼 우리는 어디서 경력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경력직으로 갈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뭐라 그럴까요? 취업문이 많이 좁아지게 되면은 네. 이게 우리 경기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방금도 보셨지만 사람들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어떻게 써? 라고 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줄게 되고 이러면 실물 경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국가가 올라가고 그 기업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이라든지 실제 우리가 느끼는 주머니 사정이 훨씬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단순 지표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네네. 느끼는 어려움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법이 잘 안 보여요. 네, 우리 박주원 팀장님은 또 미국 주식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주식들을 쭉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잘 잡으면 좋을까? 아니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네, 없지. 또 내가 멈춰 버렸어. 평소 생각 좀 하자. 팀장아. 아 진짜. 평소에. 이거 빌드업을 어떻게 지금 들어오시는지 내가 그거 계산을 하고 정말 힘들어요. 아니 무슨 빌드업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잖아요. 예. 미국 경제도 막 고용이 막 잘 되잖아. 근데 저는 사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가 수출 기업들이 많고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여러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가 뭐 마감이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수 상황에서 올해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함부로 뭐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아직 뭐 너무 초기지 않나요 지금 맞아요.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네네. 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얘기인 것 같고요. 약해. 약해. 예, 많이 약한데 문제는 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잘 먹고 잘 입고 해야 되잖아. 네. 잘 먹기 위해서 뭐 튀겨 먹는 거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뭐 치킨 같은 거 안 좋잖아. 그러나
우리가 에어프라이어가 있다. 에어프라이어를 만약에 오늘 좀 약간 약하다. 내가 생각해도 약해. 뭐가 이게 조금 안 맞았어. 내가 늦어서 그래. 늦어서.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에어프라이어. 야, 이렇게 잘 튀길 수 있을까? 튀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에어프라이니까 공기에 공기로 튀기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튀겨 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이게 바로 보랄 이름이 보랄이에요. 보랄, 네. 보랄, 보랄 에어프라이어. 여기 좋은 게 야 이거 뭐. 예, 요게 이제 저희가 튀긴 건, 구운 건데 확실한 건 이제 와이드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주로 뭐 구워 먹어요? 뭐 장어 구워 먹죠. 삼겹살 구워 먹죠.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이런 구워 먹을 때 이제 생선도 구워 먹잖아요. 예? 생선 구워 먹죠. 네. 근데 그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생선 애들을 통째로 못 집어넣고 에어프라이어에 그렇죠. 구울 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이게 접어야 돼. 구겨 넣거나 네. 대가리 꼬리 자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생선 느낌이 안 나잖아. 맞아. 이게 무슨 그런데 이 와이드 에어프라이어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오. 아,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요게 핵심입니다.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이 모델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 넣어도 된다. 다 때려 넣어도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네? 여기 뭐 지금 앞에는 뭐 장어인가요? 막 생선이 있기는 한데 음. 코스트코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맞아. 큰 사이즈 피자 그걸 사실 맞아. 구울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피자 보니까 맞네. 피자 좋겠네요. 피자 진짜 에어프라이어 많이 써요. 피자 냉동 피자 넣어서. 맞아요. 예. 류정은 좋은 지역이에요. 네. 예, 피자 우리가 맨날 그리고 집에서 피자 2조각 들어가는 것도 많이 없어. 거의 생각보다. 없어요. 맞아요. 네, 이거 한 3조각 들어갈 것 같아. 길다. 너무 예. 좋다. 예. 예, 보랄. 자, 보랄 에어프라이어 맛을 한번 보자. 남에게는 네가 계속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랄 에어프라이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깊이도 엄청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자 한 판 시키면 다 못 먹는 거 냉동실에 넣어놓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 다시 에어프라이기에 무조건 하면 더 맛있어 사실상. 예, 전자레인지는 맛없어. 빵이 더 맛있어져요. 맞아요. 살아나죠. 맞아. 더 살아나고. 근데 이제 한 3조각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유용하다. 네, 피자 요거 좋다.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자 너무 좋아. 전자레인지에 피자 넣어봤죠? 맛 진짜 없잖아. 맞아, 빡빡해지잖아요, 그거. 없어. 예. 그거 난 맨날 1분 돌렸다가 딱 이빨만 하면 살짝 들어갔다 다 바로 버리거든요. 전자레인지에 이거 해 먹으면 진짜 안 돼. 그나마 차라리 괜찮은 게 뭐 이렇게 프라이팬에 좀 구워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 에어프라이어 최고입니다. 에어프라이기가 최고예요. 오븐 역할 톡톡히 하니까. 예. 그럼 에어프라이어에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안에 넣어 먹을 게 없잖아요. 당장 뭐 이것 때문에 그럼 피자 내가 갑자기 시킬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죠. 마니커 떡갈비 앤 치킨 3종 세트. 네, 이렇게 이거 이제 윙이죠 윙. 윙. 네, 벌써 누가 한 입 먹었네. 이거 나보고 먹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정가가 49,900원인데 맛있네. 이게 지금 3만 원대예요. 이렇게 6봉 전체 6봉인데 6개 봉지. 네. 근데 지금 이게 6봉. 자, 이거 뭐 말 좀 잘하자. 육봉이 뭡니까? 오늘 약간 이게 이름들이 좀 네. 힘드네. 쉽지가 않네요. 보랄의 육봉에 오늘 아유 아침 방송에 잘들 한다 진짜. 아이고. 정가가 49,900원인데 네. 이게 38,900원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게 떡갈비 1kg 곱하기 2봉지, 그다음에 치킨 너겟 560g짜리 2봉지, 또 바사삭 치킨 윙 요거 400g짜리 2봉지니까 네. 요거면 제가 볼 땐 애 둘 있는 집에서 한 2주 정도 문제 없겠는데. 그렇죠. 네. 예. 저는 사야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네. 자, 마니커 닭고기 마니커잖아요. 네, 여기서 떡갈비 그리고 치킨 윙에 뭐 너겟까지 넣어드리는 요 6봉지 세트. 오늘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보랄 와이드, 넓은 거, 깊은 거, 쭉쭉 다 들어간다잉. 예, 그리고 6봉 저 떡갈비 치킨 세트 많이 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맛있게들 아침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어쩐지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 이 스튜디오 근처에. 네. 자, 그러면 우리 류종훈 기자는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고 류종훈 기자도 많이 먹습니다. 운동하려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또 앞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